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란이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최대 해운사의 화물선을 납포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과시하는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흘 내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파키스탄 등 중재 3국의 물밑 대화를 위한 움직임도 바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엽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에 나가 있죠?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모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권중기 특파원은 파키스탄인가요? 네, 저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네, 먼저 호르무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특파원, 이란이 어제 화물선 납포 장면을 공개했다고요? 네, 이란은 국영방송을 통해서 MSC의 화물선 프란체스코호에 승선하는 혁명수비대원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이란이 포격을 가하고 납포한 선박으로 세계 컨테이너 선봉량의 5분의 1을 소유한 최대 해운사 MSC 소유입니다. 영상에는 혁명수비대원들이 고속정을 타고 화물선에 다가간 다음 복면을 쓰고 무장한 채 사다리를 타고 갑판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화물선 납포 영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이 이란에 있다고 과시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미군도 SNS를 통해서 봉쇄 작전으로 지금까지 31척을 회항시켰고 10,000명이 넘는 장병, 100대 넘는 항공기, 17척이 넘는 함정을 투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봉쇄를 피해 통항에 성공했다고 보도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면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무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흐름은 악화일로입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그제 통항한 선박은 단 한 척에 불과합니다. 어제는 좀 나았지만 이란이 선박 2척을 납포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다들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선박 추적 서비스로 살펴보면 지금도 해협에는 벌크선 한 척만 통항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네, 이번 납포 사태에 대해 이란과 미국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장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와 만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태가 걸프 지역과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의 근원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각국이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연안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의 선박 납포를 휴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며 협상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는 모양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선박이 아니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고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납포 선박은 미국 선박이 아니고 이스라엘 선박도 아니라며 문제를 과장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종전 협상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레바논 전장에서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취재 기자가 숨졌다고요? 네, 이스라엘은 휴전 발표 직후부터 연일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레바논 남부를 폭격해서 건물 잔해에 갇힌 레바논 매체 소속 아말 칼릴 기자가 숨지고 다른 기자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도로를 목표로 한 폭격이었는데 도로가 끊기면서 구조대 접근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레바논 정부는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이스라엘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고 구조대의 접근까지 막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사이 2차 고위급 회담은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협상 추진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종전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밤사이 폐쇄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이 SNS에 올린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이란은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썼습니다. 종전회담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약속 위반과 봉쇄, 위협은 협상의 장애물이라며 회담 재개를 위해선 미국이 먼저 해상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성명을 통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이란 내 협상파와 강경파 간의 불화설은 적들의 거짓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란 군부 강경파는 계속해서 회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결자금 해제와 레바논 휴전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신뢰할 수 없는 적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대화의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به تعهدات اولیه خودش عمل نمیکنه هیچ معنا و مفهومی دیگه به این شکل مذاکره ندارد مگر اینکه تضامینی محکم جدی غیر قابل انکار از طرف مقابل گرفته 네, 회담 재개를 위해서 권기자 나가 있는 파키스탄 포함한 중재국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죠. 네, 앞서 기대됐던 2차 회담이 불발된 뒤에도 이곳 파키스탄과 이집트, 튀르키예 정부가 협상 재개를 위한 삼각연대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나라는 전쟁 초기부터 중재국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키스탄 등 세 중재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여기에는 내일 회담 재개 추진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일간인 던 뉴스도 내일이나 모레를 회담 재개일로 잠정 설정하고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협상 키맨으로 꼽히는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의 핵심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일단 내일 회담 개최설에 대해서는 확인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전에 파키스탄 정부에 저희가 직접 문의해봤더니 금요일 회담 개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물밑 외교적 노력은 진행 중인 게 맞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 준비를 위해 이어가고 있는 이슬라마바드 봉쇄 조치도 언제까지 지속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속에서도 물밑 대화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2차 회담 개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혁 권준기 특파원 연결해 중동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를 대변하는 매체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을 공격할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란 측은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면 걸프 국가들은 디지털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주요 해저 케이블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상륙 지점과 주요 데이터 센터들의 위치까지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통신망에 이란보다 걸프 국가들이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저 케이블들이 동시에 손상될 경우 걸프 국가들이 인터넷과 은행 업무 등에서 디지털 재앙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론 객관적인 보고서의 형식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새로운 공격 목표로 지목했습니다. 이란군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해저 케이블을 끊는 건 비교적 손쉬운 작전으로 평가됩니다. 미군의 선제 공격만 피할 수 있다면 수심이 얕은 곳에 닻을 내린 뒤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소형 잠수함을 운용한 전력이 있고 전투 잠수부대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인 홍해 쪽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홍해의 해저 케이블 4개가 동시에 절단돼 중동은 물론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케이블 하나는 아직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이란 역시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데 이어 위협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에스컬레이터 게임으로서 긴장도를 계속 올리는 이란 혁명 수비대 어떤 전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때마침 세계 최대 해저 케이블 설치 회사가 페르시아만에서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보수 활동을 중단하면서 걸프 국가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적어도 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것도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야 본격적인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상당 기간 선박들의 안전한 통행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뒤 이란의 기뢰 함정을 모두 파괴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We're up to boat number 60. Every one of their ships, just about all of their navy is gone at the bottom of the sea. 하지만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하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적어도 20개 이상의 기뢰를 설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기뢰는 GPS 기술로 원격 부설돼 탐지하기도 어렵다고 시인했습니다. 특히 기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적어도 반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거 작업도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앞서 이란과 2주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을 진행하던 지난 11일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거 작업을 시작도 못한 게 드러나면서 여전히 호르무즈의 완전한 개방은 이란 뜻에 달렸다는 걸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One mine to hit a hull, and that will send panic through everyone and take us back to the beginning. 물론 전쟁이 끝난 뒤 다국적 연합군이 공동 작업에 나선다면 제거 작업은 꽤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선박들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서는 상당 기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통제 아래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휴전 연장을 전격 발표하기 직전 투자 시장에서 원유 가격 하락에 또다시 대규모 베팅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휴전 연장을 발표하기 불과 15분 전 트레이더들은 브렌트유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했습니다. 당시 브렌트 선물 가격 기준은 4억 3천만 달러, 6,300억 원어치에 해당하며 유가 하락을 노린 대규모 방향성 베팅이었습니다. 대이란 전쟁 개시 이후 유가 급변을 겨냥한 수상한 거래는 이번이 네 번째로 이달 들어서만 세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조금 전 구속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은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차를 몰다가 조합원들을 치었고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창원지방법원이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시작했는데 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화물연대 차량 돌진과 관련해 조합원도 구속이 됐는데 이 역시 도망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난에 아스콘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인천에서 짓고 있는 신도 평화대교의 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아스콘 공급이 끊겨 도로 포장을 마무리할 수 없어 다음 달 말로 예정됐던 개통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인천 신도 평화대교 공사 현장 인근입니다. 네, 그곳 교량 공사 현장에 아스콘 공급이 아예 끊긴 건가요? 네, 제 바로 옆에 보이는 이곳이 인천 신도 평화대교 공사 현장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골조가 완전히 세워져 있고 차들도 곧 오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리 진출입로 쪽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러니까 아스콘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아스팔트의 경우 원유에서 정제돼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수급난이 빚어진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아스팔트가 원료인 아스콘 공급이 3월 말부터 이곳 공사 현장에서 아예 끊기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가 멈추게 된 거고 현장에선 수급이 그나마 나은 콘크리트로 교량 한가운데 차도만 포장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사에 차질이 빚게 되면 개통도 늦어지는 거죠? 네, 일단 이곳의 완공 목표는 5월 말이었는데 이것을 맞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단 공사 현장 관계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공사 지연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아스콘 수급이 언제쯤 다시 원활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 완료 시기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인천 신도 평화대교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신도를 잇게 되는 교량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도와 강화도를 잇는 다리도 추가로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추후 영종도와 강화도까지 연결되는 효과가 기대됐습니다. 이처럼 이란 사태로 빚어진 아스콘 수급난에 인천 신도대교의 공사 역시 차질을 빚으면서 국토 연결의 전반적인 계획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아스콘 수급 상황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건설자재 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아스콘의 경우에는 전년 3월에 대비해서 올해 3월 70%까지 수급량이 떨어졌고 가격은 30%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 설명하는 이곳의 아스콘 관련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데요. 특히 한국아스콘연합회는 원료인 아스팔트 가격이 지난 2월 킬로그램당 700원에서 4월엔 최대 1,300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유사의 아스팔트 제한 출하 등에 따라 전반적인 아스콘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스콘 연합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엔 원료인 아스팔트 값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주고 지자체 역시 납기 연장 등을 해줘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신도대교 공사 현장 인근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원을 넘어서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도 70%를 돌파하는 등 수익성 역시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도 궁금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먼저 하이닉스 실적부터 짚어주시죠.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7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5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각각 405%, 198.1% 뛰어오르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해 4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출 대비 이익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하며 업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보기 드문 수치인데 높은 수익성으로 유명한 타이완의 TSMC의 영업이익률을 2분기 연속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4분기 4%포인트였던 격차는 1분기에는 1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결과입니다. AI 컴퓨터 내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요 불균형 속에서 고객들이 가격보다 물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가격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지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D램과 낸드 모두 가격이 큰 폭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증시는 4월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0.9% 오른 6,475.81로 장을 마치며 4월 연속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1% 오른 6,488.83으로 개장했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키워 6,500선을 돌파하며 4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6,500선을 내주고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상승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SK하이닉스 0.25% 내린 122만 원으로 출발해 곧 낙폭을 회복한 뒤 상승 전환에 2% 넘게 올라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5 들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 가깝게 빠졌다가 장 마감 직전 반등하며 0.16% 오른 122만 5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3% 넘게 오르며 역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결국 22만 4,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68% 오른 1,189.1로 개장했지만 장중 힘을 쓰지 못하다 0.58% 내린 1,174.31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오른 1,478원에 오전 거래를 시작해 오후 3시 반 기준 1,481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오동건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의원 재보궐 전략공천 예정자와 출마지를 일부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금부터 해당 행위를 하면 후보자라고 해도 즉시 교체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광역단체장들이 모였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전에 정청래 대표 주재로 광역단체장 후보가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 김부겸, 경남 김경수 후보는 빠졌지만 사실상 출정식 느낌이었는데요. 후보자들은 미리 준비된 지도에 각자의 지역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윤석열 지방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일찌감치 광역단체장 공천을 끝낸 만큼 비교적 여유로운 건데 오전에는 12호 공약까지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다만 재보궐선거 교통정리라는 고차 방정식 앞에선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전략 공관위가 열렸는데 YTN 취재 결과 인천 지역의 공천을 다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 계양을과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지역구 연수갑 전략 공천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데요.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행선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황희 전략공관위원장은 최고위 의결을 거친 뒤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오후 5시는 넘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김용남 전 의원 등도 수도권 재보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 쟁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문제는 여전한 과제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자신의 출마를 반대하는 건 조승래 사무총장과 김영진 의원 둘뿐이지만 공개 찬성한 의원은 23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YTN에 결국 불출마의 명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포장하느냐의 정청래 대표 정치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데 정면 돌파를 선택했죠? 네, 장 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장 대표를 향해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며 또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지금은 민주당과 싸워야 할 시간 아니냐며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고 그 대상이 후보자라면 즉시 교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도부는 원론적 이야기란 입장이지만 공천장을 받은 뒤 장 대표에게 부쩍 쓴소리하는 후보자들을 겨냥하는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부산 북구가 무공천 주장을 더는 언급하지 말라는 경고란 해석도 나옵니다. 내부 문제 대신 이제는 외부의 적과 싸우자며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오전엔 야당 단독으로 국방위와 외통위를 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오 의원 총회에서는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외통위와 국방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 위원장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진상을 따지겠다며 국정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전방위 대화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은 15%로 최저치를 다시 썼습니다. 국민의힘 당명을 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의 열세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의 인내심은 금요일 저녁까지만 유효하다.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입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 회담과 관련한 예스, 긍정적 답변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 주도권이 외교관이 아닌 군 장성에게로 넘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회담 무산 뒤 일방적으로 휴전을 연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다시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도 5일 시한부 휴전설을 일축하고 전쟁의 시간표는 트럼프가 결정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 24일,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 이란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aybe a 3 to 5 day deadline. That is not true. The president has not set a deadline himself. The Karg Island is completely full. They can't move oil in and out. They can't even pay their own people as a result of this economic leverage that President Trump has inflicted over them.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휴전이 무의미해진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군사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이르면 내일 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날짜가 계속 바뀌니까 전 세계인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내일 열릴 수도 있다. 이거 트럼프의 일방적인 생각일까요?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물밑 협상은 아니고요. 각국의 이제 니즈가 맞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란은 고사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고립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이제 고사전을 두려움을 갖고 있고 트럼프는 이제 고립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하잖아요. 국제적으로는 이미 고립이 돼가고 있고 국내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두 국가가 수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측은 힘들죠. 트럼프가 워낙 말을 많이 바꾸니까 2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10여 차례 이제 말을 바꿔오지 않습니까? 계속 바꿔온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수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폭격보다 봉쇄를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금 봉쇄당한 이란이 급하지 나는 급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의회 승인 안 받고 전쟁 시작했으니까 60일 데드라인, 5월 1일까지는 전쟁을 끝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란이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미국도 기름값도 오르고요. 여러 가지 주가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타격이 있고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미국의 우방국들이 지금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시간이 미국 편만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유가 별로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또 하나 말씀하신 그 60일 시간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초기에 이제 많은 일부 전문가들 우려했던 대규모 지상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제로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정황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제 발전소라든지 교량 타격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현실적으로 대규모로 폭격은 어려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타격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내드렸는데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칭찬을 했어요. 스마트맨이다, 영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협상 잘하고 싶다라는 제스처일까요? 아니 이제 북한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북미 간의 대화 과정에서 핵버튼 얘기도 나오고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로 이제 언어 폭력을 사용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또 김정은에 대해서 스마트 가이라든지 아주 정말 친한 친구다 뭐 이러면서까지 했는데요. 다만 아그라치 같은 경우는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파잖아요. 협상파고 이제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주축은 결국은 혁명수비대 이주죠. 그리고 결정권이 그들에게 있고 그거를 언제 알 수 있냐면은 2주간의 휴전을 하면서 외교 쪽에서는 개방하겠다. 그런데 이제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트럼프의 메시지가 결국은 미국이 더 협상을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읽혀집니다. 예, 이란을 압박하면서도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향해서 영리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트럼프는 결정적 순간에 겁을 먹고 꽁무니를 뺀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타코 비난을 염두에 둔 걸까요? 자신이 1980년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주장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This country sits back and allows a country such as Iran to hold out hostages, to my way of thinking, is a horror. Obviously, you're advocating that we should have gone in there with troops, etc., and brought our boys out. I absolutely feel that, yes. The next time Iran attacks this country, go in and grab one of their big oil installations.
어제는 사형 위기에 놓인 이란 여성 8명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 이란이 이 여성들을 처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란 측은 이 여성들 이미 석방됐거나 사형에 처할 혐의조차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rump could save the lives of these 8 beautiful Iranian women. And that comes as a result of President Trump asking them directly. And now that will happen thanks to President Trump. 네, 1980년 젊은 트럼프의 인터뷰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본인이 SNS에 직접 올렸어요. 네. 이란에 대한 나의 마음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한 그러한 이제 심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이란 여성 8명 처형이 본인의 요구로 수용이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경강부회식, 생색내기에 또 아주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이란에서도 이제 부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잖아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사업가입니다. 본투비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가의 특징은 뭐죠? 돈 많이 드는 거,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쟁도 싫어하고, 그게 2017년 북한 핵위기 때도 아주 상징적으로 북한을 때릴 듯한 태도는 취했으나 실제로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의 경우도 이제 그런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제 대규모 폭격을 할 것처럼 엄포를 여러 번 놨지만 결국 아직까지는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대방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써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또 불쾌함이라든지 협상력이 떨어지는 데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옛날 무려 한 약 40년 전에 그런 모습을 다시 끌어내서 본인이 직접 홍보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갑자기 그 이란 여성 8명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 여성들 처형 위기에 있다, 이란이 풀어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은 내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란이 이 여성들을 풀어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덕분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이번 전쟁을 보면 트럼프조차도 전쟁의 목표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으로부터, 그다음에 믿었던 걸프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나토에서도 회원국 중에 이제 프랑스라든지 영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스페인 포함해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전쟁을 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성 8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사형을 당장 멈춰라. 그리고 이거를 이란이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전쟁이죠. 인지전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선과 악이 명확하다. 그리고 나는 선의 편에 서서 악을 제거하고 악을 협박을 해서 의로운 일을 한다. 이런 식의 전쟁의 어떤 이게 비판에서 전환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걸로 봐선 트럼프가 정말 시간에 쫓기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의 멘트랑 예전에 사용됐던 압박의 강도가 완전히 180도 다른 형태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란 여학교 오폭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사과라든지 반성이 없는데, 이런 8명의 여성을 또 데리고 나와서 이거를 가지고 또 선전전을 한다는 건 상당히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이런 거에 반증이 아닌가 저는 보여요.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주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협상이 무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강경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해저를 지나는 국제 인터넷 통신 케이블을 언급해서 긴장 수위를 더 높였는데요. 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혁명수비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해협을 몰래 빠져나가려 한 선박 3척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 한 선박은 이스라엘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뿐 아니라 인터넷 케이블의 핵심 동맥이라고 언급해 파괴 공작을 시사한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원유 수송로는 봉쇄되더라도 우회 항로를 모색할 수는 있지만 이 해저 케이블은 손상되면 대안이 마땅치도 않습니다. 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기뢰 역시 이번 전쟁의 뇌관이죠.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We're up to boat number 60. Every one of their ships, just about all of their Navy is gone at the bottom of the sea. 기뢰의 부설함을 모두 격침시켰다는 이 말은 허풍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적어도 20개 이상의 기뢰를 설치했고 일부는 GPS 기술을 이용해 원격 부설돼서 탐지하기도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이 기뢰들 모두 제거하려면 적어도 반년이 걸리는데 제거 작업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의 재봉쇄와 미국의 역봉쇄, 양측이 경쟁하듯이 선박을 공격하고 납포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해저 케이블을 건드린다는 협박이에요. 이 케이블 건드리면 뭐 전 세계 통신망, 인터넷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인터넷이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해저 케이블 통해서 인터넷 정보량이 98에서 99%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이죠. 만약 끊긴다면. 그리고 실제로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인터넷 해저 케이블을 끊어서 여러 나라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발트에서도 러시아가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인터넷 해저 케이블이 끊겨서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2018년 전이죠. 2018년에 KT 지하 그 통신구에 화재가 나서 우리 카톡이나 이게 통신이 마비돼서 난리가 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케이블이 끊기면 그 비슷한 디지털 대란 재앙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케이블이 지금 지금 오만 호르무즈 해사의 지하에 깔려 있는 게 한 7개 정도 라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끊기면 상당한 실제로 피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제 부각시키는 것은 끊기면 이제 이란도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란은 인터넷 의존도나 이런 게 낮기 때문에 다른 아랍 국가들이 훨씬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여기에는 뭐 단순한 인터넷뿐 아니고 뭐 금융망을 포함해서 상당히 사회 인프라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뭐 실행에 옮기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엄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옵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인터넷 없이 하루도 지금 버티기가 힘든 상황에서 사실 전 세계 인터넷망을 가지고 볼모를 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호르무즈 해협 안에 기뢰도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측이 안 되고 있고요. 전쟁 초기에 이제 기뢰를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뢰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GPS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외함. 기뢰 탐지, 그다음에 제거할 수 있는 함정이 가지 않고는 사실은 이 기뢰 제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위치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뢰의 종류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뭐 근접했을 때 터지는 기뢰가 있고, 그다음에 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제 기뢰도 있고, 그다음에 접근만으로 소리에 의해서 또 폭파되는 기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워낙 기뢰 종류도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의 기뢰를 제거하는 건 어렵고, 그리고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보지만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우리가 가서 보면 대양입니다. 거기서 요만한 것들을 바늘과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군사기술이 발달했더라도 찾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전쟁 이후에 6개월 이런 정도에 걸릴 것으로 예측하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뢰 부설함 다 폭발시켜버렸다고 했는데 좀 허풍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은 서로 경쟁하듯 선박 납포를 이어가며 해협의 장악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에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티파니오 납포 영상 함께 보시죠. 네, 강습 상륙함인 트리폴리함 미군 수십 명이 시호크 헬기에 줄줄이 탑승을 하고요. 그 헬기는 정확하게 티파니오 위에 멈춰 섭니다. 미 해병대원들이 신속하게 로프를 타고 내려와서는 갑판부터 장악해 나갑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한데요. 반면 이란의 선박 납포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지금 저 작은 함정 보이시죠? 모기 함대로 불리는 소형 고속정입니다. 이 고속정이 대형 화물선 한 대를 향해서 빠르게 다가가고 보시는 것처럼 이동식 계단을 설치하더니 선박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 뒤에 소총을 메고 복면을 쓴 얼굴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비대칭 전력으로 전장에 임하는 이란, 찬란한 자국의 역사를 강조하는 다큐멘터리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과거 서양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배했던 사실과 이를 되찾아온 이란의 역사와 함께 이란의 옛 이름 페르시아를 강조했습니다. Iran's sovereignty over its southern waters, and the future of Britain's lake. A lake Iran insisted on calling the Persian Gulf. 네, 보통 이렇게 나포 영상을 공개하는 건 선전전의 일종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란 영상을 보면 얼굴에 복면을 쓰고요. 예. 뒤에 소총 한 자루씩 메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스파이더맨의 모습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합니다. 예. 근데 보통 저렇게 이제 선박을 이제 검색하고 또는 일부 이제 점령하는 이런 작전을 펼 때 보통은 미군도 마찬가지 특수부대원들은 복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옛날 그 소말리아 아데만 여면 작전 때도 UDT실 특수부대가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제 접근 방식이 미군은 헬기를 타고 내려오고, 네. 이란군은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듯이 조그만 보트에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스케일이 많이 달라 보여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란군들도 저런 헬기를 타고 저런 특수부대원들이 내려가서 이제 함정을 선박을 점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제공권이 미군에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헬기가 제대로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단면을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헬기 대신에 그래서 조그만 이제 보트를 동원해서 하는데 네. 보트라고 이 위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특수부대가 올라가서 작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모기함대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소말리아 과거 해적들도 마치 저런 방식으로 해서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을 하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의 비대칭 전력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뭐 역봉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그런 비대칭 전력을 통한 이제 선박 납포 장면이잖아요. 통상적으로는 뭐 정규군들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죠. 유영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란도 마찬가지로 헬기를 통한 강습 그걸 통해서 이제 점령을 하는데 납포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제공권 자체 영공에서의 어떤 항공력이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해군들이 주로 쓰는 방식을 이용해서 비대칭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역봉쇄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봉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죠. 예, 그런가 하면 이란이 과거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어요.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과거에 70년대만 해도 이란이 굉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영화 탑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F-14 톰캐트라는 전투기가 있었는데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데 미국이 우방국 중엔 처음으로 이란에 F-14 톰캐트를 팔아가지고 8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공군력 그리고 해군력을 갖고 있던 이제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간단치 않다. 이런 역량이 있는 나라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면 대내적으로 국민들 사기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리는 측면도 있고 미국을 비롯한 외부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 과거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란의 다큐멘터리 영상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란과의 일촉즉발 상황에서 미국 해군 수장 존 펠란 장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펠란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는 군 개혁을 함께해온 정치적 동지입니다. 이번 경질의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펠란이 현대식 전함을 건조하자는 제안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한 것이 갈등을 폭발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한 지 20여일 만인데요. 당시에도 친트럼프 극우 가수 키드록 집에 군용 헬기가 출동한 것에 대해 혈세 낭비 조사를 지시한 육군 참모총장을 헤그세스 장관이 경질해서 논란이 됐죠.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은 쫓겨난 뒤에 우리는 훌륭한 인격을 지닌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쟁 중에 장수는 바꾸는 거 아니라는데 불과 보름 전에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하더니 이번엔 해군 수장을 또 경질을 했어요. 이게 뭐 피트 헤그세스가 1인 천하를 구축하기 위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제 미군의 지휘 체계를 보면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거는 장관을 통해서 각 전투사령부의 임무가 하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군 장관이라든지 육군 참모총장이 작전의 직접적인 지휘라의 선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 입장인데 합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작전을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지휘를 하진 않지만 어찌 됐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거는 해군이고 그 다음에 또 육군 참모총장 역시 지상군을 파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란이 될 때 또 반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즉각적으로 경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일기 때에 를 생각하면 트럼프 일기 때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의 매티스 장관이 있었어요.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얘기를 잘 안 들었어요. 특히나 동맹과 같은 경우 뭐 방위비 분담금을 뭐 50배 이상 더 내게 해야 된다 막 이럴 때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학습 효과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번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쟁부는 앞으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장관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다른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일종의 협박과 같은 일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전쟁과는 관계가 없다. 근데 이제 상징적 의미를 봤을 때 미국 내부, 군 내부에서도 이번 전쟁을 둘러싸고 상당히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는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아마 그 해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폭탄으로 협상한다는 강경파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 부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미군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점에 굉장히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군의 입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직접 작전을 지휘하지 않더라도 전쟁 중에는 주요 지휘관은 이제 바꾸지 않아 왔는데 지금 이례적인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지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문민 통제, 군에 대한 문민 통제라든지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미군의 이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한창인데 해군 수장을 경질한 이유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남성 장관들이 외모 가꾸기에 유난히 열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선 연일 오락가락 메시지를 내는 트럼프를 조롱하는 AI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If Iran doesn't come to negotiate, we're going to bomb them. So where are the Iranians? This is from Iran. All right. Then I will extend the ceasefire at Pakistan's request. 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트럼프 주변에 예스맨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외모를 노골적으로 평가하는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남성 강요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트럼프 취향에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외모에 민감한 장면들 수차례 있었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본인 사진이 잘 안 나왔다는 이유로 백악관 사진 기자들의 출입을 막은 적이 있고요. 루비오 국무장관과 벤스 부통령도 패션 잡지 화보 촬영 이후에 백악관 인사들을 나쁘게 보이도록 사진이 조작됐다고 비난했는데 주름과 잡티, 이마 쪽 머리카락이 비어 보이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평범함이 주목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인데요. 항상 메고 다니는 검은색 백팩이 약 13만 원짜리로 어린 시절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아와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줄이려고 한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길어질수록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도 화제인데요. 이번에는 가방이 13만 원짜리다. 이게 화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전쟁이라는 게 의도된 대로 가질 않잖아요. 이제 뭐 우리 한 세기 전에도 그랬고 철학자들이 정치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것들 보면 기본적으로 전쟁이라는 거는 너무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를 전부 이런 불확실성을 통계에 다 반영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성 영상들이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너무 안타깝다. 세계는 죽어가는데 이런 외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막내 아들의 그런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화제의 중심에 선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세계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지금 베런 트럼프의 우리가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남성 강요들 벤스 부통령이나 헤그세스 장관 같은 게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외모 비하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 같은 사람 뭐 시켜줄 리도 없겠지만 저 같은 저기를 가진 사람은 그냥 근처에도 못 가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이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희생이 되어 있고 특히 민간인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팩이나 그다음에 외모 이런 것들은 좀 희화화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이 심각한 또 어떻게 보면 세계상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과거에 오히려 제국주의로 부활하고 있다. 그다음에 힘의 정체가 다시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이제 전문가들이 우려가 많은데 양식 있는 분들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희석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생각이 돼서 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보기에는 의원님들 외모가 충분히 훌륭하니까요. 우리 부의원님은 대변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실 거예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지나친 외모 중심주의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승찬 민주당 의원,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에 파견된 우리 정부의 외교장관 특사가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항행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이란 측은 그러나 호르무즈의 불안정한 상황은 미국 때문이라며 당장 해협을 개방할 뜻이 없음을 전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이란에 머물고 있는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현지 시간 22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만났습니다. 종전 협상 등으로 이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란에 간 지 열 하루 만에야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정 특사는 아라그치 장관에게 이란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과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립 2달이 다 돼가는 우리 선박을 비롯한 모든 선박과 선원들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해협 내의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소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해 이란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선박들의 호르무즈 통과 요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은 미국과 이스라엘 때문이라면서 종전 협상을 두고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공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한 호르무즈를 열기는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겁니다. 특사 파견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나라 선박만 특별히 통행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도 담겨 있습니다. 정병하 특사는 아라그치 장관 외에도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과 경제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국인 안전 보장을 위한 이란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는 수많은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무사히 해협을 빠져나가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사기극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로이터 통신은 그리스 해상 위험 관리 업체 마리스크스가 최근 주요 해운사에 경고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누군가 이란 혁명 수비대를 사칭해 무사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가상화폐 결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마리스크스는 이란 당국이 발송한 메시지가 아니라며 명백한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해협을 빠져나가려다 이란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선박 중 최소 한 척이 이런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호르무즈 피싱 범죄인 셈인데요. 피싱 피해를 입은 선박이 인도의 유조선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선박 소유주의 확인한 결과 가짜뉴스였다면서 해협 통과를 대가로 가상화폐나 현금을 지불한 배는 단 한 척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며 기름값이 치솟아 우리 국내 어민들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유가뿐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로 만들어지는 어국값까지 올랐다고 호소하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인천항 연안부두 인근입니다. 네, 저쪽에 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100km 넘게 떨어진 특정 해역까지 조업을 나가는 근해 어선들이 자주 정박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선에 물자를 실어 나르고 어획물을 옮겨주는 운반선들도 들어왔는데요. 이런 운반선을 포함해 여기 배를 대는 큰 어선 선장들은 보통 하루에 200리터짜리 경유 7드럼에서 15드럼 정도를 쓴다고 전했는데 이달 들어 기름값이 드럼당 10만 원가량 올라 한 드럼당 30만 원에 육박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나마 어업용 면세유가 2차 최고가격제 시행 때부터 대상에 포함돼 이 정도라는 게 어민들의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10몇만 원짜리 지금 30만 원짜리 다 되잖아요. 거기 뭐 꽃게 몇 개 잡아가지고 기름값도 못 한다고 봐요. 이들은 경기가 위축돼서인지 꽃게를 잡아도 이전보다 싼 값에 팔린다며 항해 속도를 낮추는 등 고육지책으로 기름을 아끼고는 있지만 가격이 더 오르면 아예 조업을 쉬어야 하나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른 게 기름값만이 아니라고요? 네, 어민들은 그물과 밧줄 등 석유화학 원료로 만들어진 어구 가격까지 지난달보다 30%가량 올랐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주문한 것보다 물량이 적게 들어오기도 한다면서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00개 주문하면은 뭐 300개 내지 500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급 자체도 지금 불안정하고 생산 원가 자체가 종전보다 이 중동 사태 이전보다 한 30% 이상 다 상승했다고. 정부도 유가 급등으로 인한 어민 부담을 덜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예산이 94억 원 늘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관련 사업 지침을 받는 대로 어민들이 4월분부터 보조금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자체 예산 100억 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천항 연안부두 인근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휴전 합의를 발표한 뒤에도 공습을 이어왔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비극을 겪은 국가가 민간인 피해 논란 속에서도 왜 강경 대응을 멈추지 않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은 이스라엘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기습 공격한 이른바 17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을과 축제 현장이 공격받으면서 민간인이 대거 희생됐고 국가 방어 체계가 무너진 경험은 이스라엘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אזרחי ישראל, אנחנו במלחמה. לא במבצע, לא בסבבים, במלחמה. הבוקר חמאס פתח במתקפת פתע רצחני נגד מדינת ישראל ונגד אזרחי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17 사태가 안보 체계의 실패를 보여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단순한 억지 전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적극 선제적인 군사 행동을 정당한 선택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이 헤즈볼라나 레바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전쟁을 크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이런 변화는 군사 전략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반의 안보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홀로코스트의 가슴 아픈 기억이 보편적 인도주의로 이어지기보다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존 중심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영국 가디언즈에는 홀로코스트 연구자 400여 명이 연명한 공개 서한이 실렸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판하며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대규모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쓴소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과연 이스라엘을 그렇게 홀로코스트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명분으로 제2의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고요.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안보를 이유로 과도한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는 6월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란을 빼고 이탈리아를 넣자는 이례적 제안이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번 2026년 월드컵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합니다. 예선 1위로 통과한 이란의 본선 경기는 모두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문제는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이라는 점입니다. 테러 우려 등 이란 선수단의 미국 입국 자체가 부담인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잔폴리 특사가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란 대신 예선에서 탈락한 이탈리아를 출전시키자는 겁니다. 월드컵 4회 우승팀인 만큼 대체 출전이 정당하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다소 황당한 제안인데 최근 교황 비판 문제를 두고 사이가 틀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의 관계 회복을 노린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란은 월드컵 준비를 마쳤다며 출전 의지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이란이 이번 월드컵에 참가할 거라며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란이 기권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가 대체 출전하는 건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보 없는 대치로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은 꽉 막혀버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이란 양측이 지금 서로 경쟁하듯이 선박을 납포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도 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란군이 공개한 영상부터 좀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면을 쓰고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런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 이란에서도 어쨌든 그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전쟁은 어쨌든 이란이 먼저 공격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피해도 이란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은 버틸 수만 있다면 전쟁을 계속해서 미국에게 어떤 보복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란으로서도 미국을 상대하기 이제 버겁고 전쟁이 계속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초토화된 국가 기관 시설들이 이제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40년, 5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나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라고 하는 카드를 씀으로써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명분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 협상으로 가기 위한 어떤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협상파들이 강경파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을 해야 된다. 이란 내에 온건파는 없다고 봐요. 온건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주전파냐 아니면 협상파냐지 그것이 온건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계속해서는 나라가 절단날 거니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협상파들이 이 강경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역봉쇄되면서 심지어 미국이 이란의 선박을 납포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란의 온건 그 협상파들이 강경파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저런 이 행위들이 일종의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그러니까 저는 저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네. 부정적인 행위지만 미국이 저것을 어느 정도 참아주고 인내를 하면 이란이 저것을 저렇게 해서 명분으로 삼아서 우리가 미국에게 밀리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미국과 끝까지 항전할 수 있으나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협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네. 협상장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미국이 그 모양새를 따를지가 또 의문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저 선박들이 미국 선박이 아니라면서 상황 예의주시하겠다. 뭐 백악관도 지금 휴전 위반은 아니고 단순한 해적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미국에선 그럼 이것을 계속 지켜만 볼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보면 어쨌든 미국 쪽에서도 그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한을 정해놓고 그 시한 안에 안 되면 뭐 석기시대로 돌려버리겠다고 한 게 지금 벌써 한참 됐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은 점점점 강해졌어요. 그리고 좀 난폭해지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이란이 곧 협상을 해올 것이다. 네. 우리랑 합의할 것이다. 거의 다 왔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일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도 이제 중재자들이 이 파키스탄의 중재자들이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분위기를 이란에 전달하는 것이고 이란의 분위기를 미국에 전달할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의 양상만 놓고 보면 이란이 절대로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전쟁이 더 길어지면 이제 국가가 절단나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상에 대한 절박함은 미국이나 이란이나 다 똑같이 있다.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의 지금 이제 완전히 그 무조건 항복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분과 모양새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란이 어느 정도 내부의 정리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길을 봉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퇴로를 막아버려서 일종의 이게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이런 형상이 된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도 이미 이제 이것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참을 생각이 없었으면 정말로 시한 끝나고 나서 대대적인 공습을 한 번 더 하고 자 그래도 협상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나갔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이 어느 정도는 인내를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일된 안을 가져올 때까지 휴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통일된 안을 누구의 말을 들어서 쓸 것인가? 결국 이란의 실세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 갈리바프 의장이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아니고 바히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다. 이분이 실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실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고 지도자와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고 지도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란은 누가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오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지도부를 제거하면 레짐이 체인지돼서 트럼프 또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란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맞았다면 트럼프가 옳았겠죠. 그러나 이란은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오판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이런 협상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알리 하메네이를 살려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리 하메네이가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도 왜 북한이랑 협상하다 보면 다른 사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해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한 뒤에는 그래도 라리자니 정도는 살아 있었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조율이 될 텐데 라리자니마저도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춘추전국 시대예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모즈타파가 어쨌든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모즈타파한테 얘기를 하고 오케이가 나야 이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즈타파가 뭐 이미 부상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 이것 때문에 어딘가에 지금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즈타파가 숨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혁명수비대가 모즈타파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모처에서 보호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모즈타파와 연락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 총사령관인 바이디가 모즈타파와 한 라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바이디가 물론 이란의 지금 정치 시스템을 보면 혁명수비대가 계속해서
국가의 최고 엘리트들을 공급하는 이런 그 인재 양성소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혁명 수비대가 그렇지 않아도 영향력을 갖겠지만 지금 상황은 더더욱 이 모즈타파와 연결되는 바이디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여러 사람이 토의를 해서 모즈타파의 승인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란이 선박에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깔린 이제 광 케이블, 통신 케이블이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볼모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 또한 좀 이 협상이나 어떤 미국과의 대치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란이 아마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단계까지 간다면 정말로 상황이 악화돼서 이제 이 협상이 깨지는 상황을 상정을 해야 되겠죠. 전 세계 인터넷망이랑 통신망 다 끊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 지역이 이제 다 끊겨버리겠죠.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보완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뭐 일론 머스크만 뭐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해저 광 케이블까지 끊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상황이 악화됐다기보다는 상황이 악화돼서 광 케이블을 끊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맞다. 수순상. 그러려면 아마도 미국이 여기서 이제 이 협상을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란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이란도 그러면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광 케이블을 건드릴 것이고, 그러면 뭐 주변이 아수라장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주변국에서 미국을 말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왜 그 한국은행에서 뭐 외환이나 이런 거 개입할 때 실제로 돈을 넣어서 개입하기도 하지만 구두 개입을 하기도 하잖아요. 일종의 구두 개입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인터뷰에서 나는 전혀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승인 안 받고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 데드라인이 5월 1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러니까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계속해서 이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빨리 합의해라, 기한 내에 해라 이렇게 다그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자충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란이 어느 정도 명분을 쌓고 나올 수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이 상황은 모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자존심 접고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의 체면을 세워주고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몰아붙였어요. 이제 이란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한이 다 와버렸는데 이란이 거기 버텨버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본인이 얘기한 대로 공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습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은 이 벼랑 끝 전술로 거기까지 몰고 왔지만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뛰어내리면 본인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픈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전 세계 유가가 치솟고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미국의 유권자들의 마음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공습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란의 핵심 시설들이 이미 다 파괴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추가로 더 해봐야 미국이 얻을 것은 그다지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했고 그다음 중요한 것들을 몇 개 때린다고 해서 미국이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세계 유가가 이제 요동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뼈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나갈 수는 없고 뒤로 발을 빼야 되니까 이제는 이제 오히려 느긋한 척하는 거예요. 나는 뭐 얼마든지 느긋하니까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 거기에 동요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화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미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면에서는 뭐 길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란이 승기를 잡은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약점을 보인 것이다. 이미 등을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이란도 그렇습니다. 이란도 여기서 지나치게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할 생각이 없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또 공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아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네. 그 앞에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더 몰아보고 몰아세워보고 이란의 강경파들에게 어느 정도 명분을 더 쌓아주는 이런 식의 상황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5월 1일 이 데드라인 이후에는 의회 상황이 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는 계속 상원에서 전쟁 중단 결의안 이제 넘기지만 5차례나 지금 공화당 반대로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공화당에서도 조금 기류가 바뀐다면 이 전쟁이 중단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46대 51이기 때문에 이제 몇 명만 넘으면 사실은 좀 바뀌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5번째까지 부결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넘어올 것이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사실 집권당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 여론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공화당의 의원 한 3명 정도만 넘어오면 되지 않나요? 지금 네, 넘어오면은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전쟁을 중단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종의 여당의 대분열, 그러니까 의회 지도자와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 충돌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나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것도 공화당 의원이 아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보여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한 큰 내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그래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기보다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최소한으로 주는 것은 최소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덜 받아야 공화당도 11월 중간 선거에서 선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아마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네. 여기에서 공화당 의원 3명이 넘어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의회 승인 여부는 또 전쟁의 명분과 관련이 있는 거라면 이제 실질적으로요. 이란전 때문에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60%, 사드 미사일 80%를 소진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지금 6주 전쟁에 이 정도 썼다면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럼요. 이건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며칠 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하면 이란의 혁명이 일어나서 지도부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오판을 하게 된 계기는 직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 근데 그때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는데 바로 밑에 있던 부통령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가지고 친미로 바꿔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친미 국가화 돼버리고 이것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난 연말에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생각을 하고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하면 반정부 세력이 나서서 정권이 교체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전쟁 준비 없이 바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트리엇 60%, 사드 80%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이제 사드는 조금만 더 쏴버리면 이제 아예 바닥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또 이 반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과 달리 이란은 또 상당수의 미사일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예. 발사돼도 여전히 건재하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만약에 이제 전쟁이 지속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사실 이게 이란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만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이 중동의 오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동이 항상 세계의 화약고였잖아요.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피벗 투 아시아 리밸런싱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중동을 이제 버리고 아시아로 오는 그런 수순을 밟았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이제 전략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는데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미국이 우려하는 대로 대만의 유사시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트럼프가
거의 포기했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 전문가들이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만약에 또 어디선가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드 미사일이 지금 반출됐는데 네. 이게 언제 들어올 거냐. 이게 사실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큰 논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쩜 미국의 분쟁 관리 역량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끌면 끌수록 뭐 승자나 패자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느낌인데 계속해서 보도되기로는 또 주말에 혹시 협상이 이제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협상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도 사실 빨리 회담이 되면 좋겠어요. 예. 다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 세계가 이번 사건처럼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일심 단결해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정도를 빼고는 거의 모든 국가가 이 전쟁이 끝나기를 다 바라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미국 국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사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 변수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 국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국가 대 국가, 그래서 소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의 대표단과 이 이란의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거기에 나온 협상 대표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협상 범위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네가 최대한에서 제일 좋은 성과를 여기서 내.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네가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윈셋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 윈셋이 미국이 가져온 윈셋과 이란이 가져온 윈셋이 겹쳐야 돼요. 어느 부분에선가 겹쳐야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 윈셋이 각각 따로 놀아서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협상 대표들은 여기서 1차 회담 때처럼 서로 상대방의 의사만 확인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럼 진짜 협상은 국내에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협상파는 이란의 강경파와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서 그래야겠죠. 이번에 미국 사람들 만나보니 우리가 이 부분에 양보해야 된다. 요거 양보 안 하면 이거 협상 절대 안 되고 이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것은 강경파 너희들도 다 동의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초토화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파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오가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의 대화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란의 협상파들이 강경파를 협상을 끌어낼 수 있도록 네. 명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선박을 납포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란 쪽에서 협상을 했을 때 예. 그것이 배신자 내지는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 쌓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국이 어느 정도 감내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협상이 빨라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이란 같습니다. 내부의 교통 정리가 조금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정한봉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오는 2029년 3월까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에 출석한 제이비 어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2029년 회계연도 2분기, 한국 기준으로 2029년 3월 전에 전작권 이전 조건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I would say that right now we've delivered to OSW a roadmap which will get us there not later than second quarter of FY29. And we'll continue to pursue that.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 등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늘리고 있고 앞으로 국방비를 8.5% 늘리기로 했다며 좋은 여건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한반도뿐 아니라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밝혀 중국 견제를 위한 타이완 해협 방어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as you know, with OPCON transfer, what we're looking at is maybe taking a look westward while also providing 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 to the North Korea mission. 한미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잇따라 전환을 연기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2029년 3월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시기엔 트럼프 대통령 퇴임과 후임 대통령의 취임이 겹치게 돼 전작권 전환 여부는 차기 미 행정부에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좌초된 필리핀 구남에서 쓰레기를 태워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문 선전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을 보면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자초된 구남 위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태우고 바다에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문은 노란 연기가 독성 물질이 포함된 불완전 연소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암초 위로 퍼진 연기는 장기적으로 환경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승조원들이 바다에 버린 검은 가루 역시 산호초와 해양 생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수로 에어건을 썼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인데 국거수 감정과 관련자 조사 등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바구니에 물기를 제거하던 중 태국 국적 40대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후 공장 노동자와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고 당시 사용한 에어건 2대를 이미 제출받고 사업장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또 옷 위로 에어건을 분사하더라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사 사례 논문까지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와 다른 태국인 노동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특수상해에 더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일관되게 에어건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가운데 A씨는 줄곧 실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로 쐈다는 입장인가요? 네. 경찰 조사에서도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일 뿐 의도적으로 조준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신병 확보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3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물류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은 오늘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일 오후 화물연대 소속 차량을 몰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조합원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4년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직접 피고인에게 다시는 운전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합니다. 지난 2024년 깨비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입니다. 치매 진단 받고도 운전한 거 인정하십니까? 브레이크와 엑셀 5인에 불태하시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를 추월하려고 제한 속도를 크게 넘긴 채 운전하다 돌진 사고를 냈고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고령인데다 치매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숨진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을 선고한 뒤 법정을 나서려는 피고인에게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재차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하지 않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법정에 함께 온 피고인의 자녀에게도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금고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3만 명의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춘 듀오에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하고 유출 사실을 회원들에게 즉각 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듀오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된 내역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체중, 직장명 등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광명에 있는 사슴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 5마리가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30여 분 만에 다시 모습을 감췄는데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드론을 활용해 해당 위치를 중심으로 사슴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탈출했던 사슴이 오전에 발견됐었죠? 네,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 인근 야산에서 물이 지어 있는 사슴 5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수색 당국이 띄운 열화상 드론에 사슴들이 포착된 겁니다. 산 오른쪽 끝이 사슴 농장인데 직선 거리로 불과 200m가량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광명시와 소방당국이 즉시 20여 명을 투입해 인간들을 만들어 사슴을 농장 쪽으로 유도했지만 인기척을 느낀 사슴 무리는 30여 분 만에 달아났습니다. 당국은 사슴이 멀리 벗어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최초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정확한 위치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광명시와 광명소방서 등은 오전 10시부터 인력 40여 명과 열화상 드론 4대 등을 투입해 농장 인근 야산을 중심으로 사슴을 찾고 있습니다. 위치가 측정되면 앞선 상황처럼 농장 쪽으로 사슴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슴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없는 만큼 마취총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슴 5마리가 일주일 전쯤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건 어제입니다. 농장 주인이 6개월 전에도 사슴 2마리가 탈출했다고 진술해 당국은 현재 사슴 7마리가 야산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색 당국은 탈출한 수사슴의 뿔은 5cm 정도로 길지 않고 공격성이 드러나는 시기도 지났기 때문에 안전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경찰 수천 명이 과태료를 물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적발된 사람이 1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동료들을 희생양 삼아 감사 성과를 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공무원 7급 이상, 경사 계급부터는 매년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당사자 소명을 거쳐 빠뜨린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가 필요한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보냅니다. 이후 혁신처는 액수와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경고나 시정조치,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찰청이 혁신처에 넘긴 명단이 무려 3,930명으로 재작년보다 9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평가 기준에 1년 만에 대상자만 급증한 건데 그 배경을 놓고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내부 문서를 보면 경찰청은 올해부터 재산심사 적절성을 성과지표로 반영하기로 하고
각 시도청별로 전체 심사 인원 대비 법적 조치 대상 인원을 비율로 환산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선 동료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단순 실수까지 과태료 대상으로 넘기는 건 너무하다는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반발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재산심사 적절성 평가가 성과지표에 새로 반영된 건 맞지만 적발 건수만을 가점 기준으로 활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하위직까지 신고 대상으로 포함한다며 혁신처와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400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동안 제도 개선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 감사 결과 통보와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자격 없이 개입한 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권한이 무력화된 점 등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으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대기 건조함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산불 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진 강원도와 경북 북동부에 이어 서울 등 중부 내륙으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인 만큼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자외선이 강하겠고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 6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도 24도, 광주는 23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그만큼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고 따뜻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